안녕하세요, 여러분. 화학하면 보통 복잡한 실험실부터 떠올리시죠? 근데 오늘은요, 아주 맛있는 걸로 화학의 핵심 원리를 파헤쳐 볼 겁니다. 바로 샌드위치로요. 아니, 샌드위치 만드는 거랑 화학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요? 하하, 바로 이 맛있는 퍼즐 속에 화학 반응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실험실이 아니라 우리 집 주방에서요. 지금 여러분이 친구들이랑 피크닉 가려고 샌드위치를 잔뜩 만들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샌드위치를 과연 몇 개나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게 되게 간단한 질문 같잖아요. 근데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놀라울 만큼 과학적이라는 거죠. 일단 제일 먼저 맛있는 샌드위치를 만들려면 레시피가 있어야겠죠? 우리 레시피는 이렇습니다. 빵 2조각, 고기 3조각, 그리고 치즈 1조각. 이렇게 합쳐야 완벽한 샌드위치 하나가 딱 나오는 거예요. 좋아요. 레시피는 알았고 이제 우리 집 찬장에 재료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볼까요? 빵은 20조각, 고기는 24조각, 치즈는 12조각이 있네요. 꽤 넉넉해 보이는데 뭐 무한정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빵만 가지고 생각하면 20조각 있으니까 10개를 만들 수 있겠네요. 고기는 24조각이니까 3조각씩 쓰면 8개, 그리고 치즈는 12조각 있으니 12개를 만들 수 있고요. 각각 따로 보면 10개, 8개, 12개를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샌드위치는 총 몇 개일까요? 정답은 바로 8개입니다. 왜죠? 가장 적은 8개가 답이라고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샌드위치를 8개 만들고 나면 고기가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고기가 없으면 빵이나 치즈가 아무리 많이 남아있어도 샌드위치를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죠. 바로 이 고기가 전체 과정을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한계 재료라고 부릅니다. 생산량을 제한하는 주범인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방금 우리가 샌드위치를 만들면서 생각했던 이 논리 있잖아요. 이게 화학의 세계로 넘어가면 이름만 바뀔 뿐이지 완전히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한번 보세요. 왼쪽은 우리 샌드위치 레시피고 오른쪽은 화학 레시피,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입니다. 빵, 고기, 치즈 대신에 일산화탄소 CO랑 수소 H2가 들어갔을 뿐이에요. 원리는 보시다시피 완전히 똑같습니다. 균형이 잘 잡힌 화학 반응식이라는 건 사실상 화학자들의 레시피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재료의 양이 아니라 비율이라는 겁니다. 일산화탄소 분자 1개, 수소 분자 2개가 반응하는 이 1대2 비율이요. 이게 수십억 개가 모인 1몰 단위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 바로 이 비율이 핵심입니다.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물이 수소랑 산소로 쪼개지는 반응인데요. 만약 우리가 재료인 물 분자를 2배로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생성물인 수소랑 산소도 2배로 늘어나겠죠? 하지만 보세요. 생성되는 수소 대 산소의 2대1 비율 자체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비율이 바로 화학 반응의 법칙인 셈이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운 샌드위치 논리를 가지고 실제 화학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가 다뤄볼 반응은 바로 암모니아 합성인데요. 이 암모니아는 비료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 성분입니다. 자, 이게 우리의 화학 찬장 안에 있는 재료들입니다. 질소 N2가 2.5 곱하기 10의 4제곱그램, 그리고 수소 H2가 5.0 곱하기 10의 3제곱그램이 준비되어 있네요. 자, 재료는 준비됐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맞아요. 샌드위치를 만들 때처럼 이 두 재료 중에 어떤 녀석이 먼저 바닥나서 반응을 멈추게 만들지, 즉 한계 반응물이 될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입니다. 먼저 화학 레시피, 즉 반응식을 보는 거죠. 질소 하나당 수소가 3개 필요하네요. 이 1대3 비율을 이용해서 우리가 가진 질소를 전부 다 쓰려면 수소가 과연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해 보는 겁니다. 자, 이제 2단계에 계산한 값과 우리가 실제로 가진 양을 비교하는 겁니다. 계산해 보니 필요한 수소의 양은 2.68 곱하기 10의 3제곱몰인데 우리가 가진 건 2.48 곱하기 10의 3제곱몰밖에 안 되네요. 어라? 가진 게 필요한 것보다 더 적죠? 바로 이겁니다. 결론이 나왔네요. 수소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화학 반응에서는 수소가 바로 우리의 한계 반응물이 되는 겁니다. 아까 샌드위치로 치면 고기 역할을 하는 거죠.
수소가 다 떨어지는 순간 질소가 아무리 많이 남아있어도 암모니아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샌드위치도 만들고 복잡한 계산도 해봤는데 이게 그래서 왜 중요한데 싶으시죠? 이건 그냥 교과서에나 나오는 이론이 절대 아닙니다. 이 한계 반응물이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의 거의 모든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재료가 먼저 떨어질지 알면, 즉 한계 반응물이 뭔지 알면 화학자나 엔지니어들은 반응을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비싼 재료가 낭비되는 걸 막을 수 있고요. 제품을 얼마나 만들 수 있을지 정확하게 예측해서 생산량을 극대화할 수도 있죠. 의약품부터 신소재, 더 좋은 연료까지 전부 이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샌드위치 레시피부터 시작해서 화학 레시피, 즉 균형 반응식을 가지고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을 계산했잖아요. 이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멋진 과학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화학량론, 영어로는 스토이키오메트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균형 잡힌 화학 반응식은 화학자의 레시피다. 정말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원재료를 가지고 우리 삶을 바꾸는 수많은 제품들, 생명을 구하는 약부터 자동차 연료까지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아주 강력한 도구인 셈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화학식을 보게 된다면 그게 그냥 복잡한 문자랑 숫자들의 나열로 보이실까요? 아니면 재료의 비율을 맞춰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비밀 레시피로 보이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든 샌드위치를 꼭 기억하세요. 어쩌면 화학이 생각보다 훨씬 더 직관적이고 맛있는 게 느껴질지도 모르니까요.